가을이 시작되는 어느 저녁 인천의 오래된 골목 안쪽 담쟁이 덩굴이 무성하게 감싼 작은 한옥에서 햇살이 천천히 기울고 있었다. 낡은 마루 위에 앉은 여인은 올해 이른을 맞이한 강해자였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히 묶고 얇은 스웨터를 걸친 그녀는 두 손에 찻잔을 감싸 쥐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비쳐드는 석양빛이 그녀의 얼굴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혜자는 오늘도 혼자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는 거의 언제나 혼자였다. 남편을 잃은 지 벌써 30년. 그때 아들 도연은 겨우 8살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밤 그녀는 담요 속에서 도연을 꼭 안고 울며 속삭였다. 엄마가 아빠 목까지 너 지켜줄게. 그날 이후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눈을 떴고 아들의 도시락을 싸고 병원으로 출근해 간호사로 일했다. 그렇게 밤낮 없이 살았다. 남들보다 조금 더 검소하게, 조금 더 일찍 일어나고, 조금 덜 먹으며 아들을 키웠다.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선택은 해본 적 없었다. 늘 도연을 먼저 생각했고, 그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밀어주었다. 시간이 흘러 도연은 커서 대학교에 들어갔고, 직장을 얻고 결국 결혼했다. 며느리 지원은 반듯하고 공손한 성격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혜자는 그녀를 참 마음에 들어했다. 이 아이는 우리 도연 잘 챙기겠구나. 그렇게 믿었다. 결혼 후에도 도연 부부는 종종 찾아와 밥을 먹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별할 것 없지만 그런 날은 집안에 따뜻한 온기가 돌았다. 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다시 혼자 남겨지는 집은 너무 조용했다. 문풍지가 울렁거릴 만큼 고요했고 찬장이 덜컹이는 소리조차 위로가 되었다. 그날 저녁도 다르지 않았다. 혜자는 푸른 백일홍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꽃은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을 주기 위해 일어서려다. 순간적으로 눈앞이 흐려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어머, 짧은 외마디와 함께 몸이 휘청이더니 그대로 마루에 쓰러졌다. 이마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화분이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먹먹한 고요.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녀는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엄마 지금 가지 마요. 저 금방 도착해요. 도연의 목소리였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눈을 뜬 건 병실이었다. 하얀 벽 무취의 소독약 냄새, 모니터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삐삐 소리. 그녀는 천천히 눈동자를 굴려 주변을 살폈다. 침대 옆에 도연이 앉아 있었고 지원도 있었다. 도연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애타는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 정신 드셨어요? 나예요, 도연이? 지금껏 보지 못한 얼굴이었다. 어릴 적 고열로 밤새 끙끙 앓던 아이가 엄마 손을 꼭 잡던 그때처럼 지금은 아들이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엄마,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혜자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입을 뗐다. 하지만 말소리는 너무 작고 쉰 목소리였다. 괜찮아.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그래. 잠시 후 담당 주치의가 들어왔다. 차분한 중년의 남성이었다. 그는 차트를 훑어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강혜자님, 다행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갑작스런 저혈압 쇼크였습니다. 앞으로 며칠은 추가 검사와 안정이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병원도 귀찮다며 혼자 약국에서 약만 받아오던 그녀였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몸이 보내는 경고가 너무도 명확했고 자식이 손을 놓지 않았다. 병원에 머무는 동안 도연과 지원은 교대로 병실을 지켰다. 따뜻한 죽, 과일 바구니, 미소 짓는 얼굴들. 혜자는 감사했지만 마음 한편이 왠지 모르게 조용히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다음에 벌어질 폭풍의 전조였을까. 하지만 그때 그녀는 단지 살아있음에 안도하고 곁에 자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다. 그녀는 그때까지 몰랐다. 이 병실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그녀의 삶이 두 번째 막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며칠 뒤 혜자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얀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었고 한 줄기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다. 그녀는 창문 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거기엔 초록이 무성한 병원 정원이 보였고 간간히 산책하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걸어다녔다. 그 평범한 풍경이 어쩐지 멀게만 느껴졌다.
병원 복도 끝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다가왔다. 도연과 지원이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고 지원은 들고 온 유자차를 정성스레 따라주었다. 어머니 날씨가 좋아요. 오늘 퇴원하시니 기분 좋으시죠? 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살아있다는 게 고맙네. 도연은 옷가지와 약봉지를 정리하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엄마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혜자는 잠시 눈길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같이 사는 게 어떨까 싶어요. 방도 새로 정리했고 엄마 방 창문도 햇살 잘 들게 바꿨어요. 지원도 곧이어 말을 이었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 정말 진심으로 어머니 걱정돼서 그래요. 일도 조정할 수 있고 어머니랑 함께 있으면 서로 좋잖아요. 말은 그랬다. 말투도 공손하고 표정도 따뜻했다. 하지만 혜자의 마음엔 왠지 모를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방금 전에 바라보던 정원의 초록빛이 얼마나 귀한 자유였는지를 깨달았다. 고맙다 얘들아. 그런데 나는 이 집이 편해. 내 꽃도 있고 내 찻잔도 있고. 너희 집은 너희 둘이 편하게 지내는 게 좋잖아.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고 지원은 순간 눈빛이 흔들리다 다시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니, 뭐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희는 늘 어머니 곁에 있을게요. 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더 이상 온전히 위로로 들리지는 않았다. 그녀는 병원 문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답답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손끝이 순간 떨렸다. 낡은 나무문을 밀고 들어서니 반겨주는 건 침묵뿐이었다. 찻잔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책장은 살짝 기울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혜자는 편안한 이불 속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도연과 지원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들은 정말 나를 걱정해서일까 아니면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의심을 떨쳐내려 했지만 마음속 한 구석엔 조용히 자라는 불신의 싹이 있었다. 며칠 후 도연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중대한 얘기가 있다며 앉자마자 말을 꺼냈다. 엄마, 사실 우리 최근에 괜찮은 아파트 분양권 하나를 봤어요. 엄마 댁 근처라서 자주 왕래하기도 좋고 가격도 괜찮아요. 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들었다. 도연은 말을 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 집을 만약 정리하시면 그 돈으로 저희도 좀 보태고 엄마도 우리 집 근처로 이사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순간 혜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원이 재빨리 말을 보탰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해 마세요. 저희가 무슨 욕심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엄마 곁에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처럼은 너무 불안하잖아요. 언제 또 쓰러지실지 모르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래 고맙다고 대답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밤늦게 혼자 거실에 앉아있던 혜자는 한 장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어린 도연을 등에 업고 찍었던 사진이었다. 아이는 활짝 웃고 있었고 그녀는 지쳐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쓸며 중얼거렸다. 나는 너를 위해 다 줬는데 네가 나를 위해 원하는 건 집이니. 그 순간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흐릿한 감정으로 살지 않겠다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죄책감으로 무언가를 내어주는 삶은 이제 그만하자고. 그 결심은 작지만 단단하게 그녀 안에서 조용히 자라기 시작했다. 가을 바람이 선선히 불던 어느 오후 혜자는 익숙한 동네 시장을 천천히 걸었다. 손에는 작은 장바구니 하나 안에는 두부 한 모 말린 멸치 배추 몇 포기. 늘 해오던 소박한 장복이었지만 요즘 들어 발걸음이 묘하게 무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래된 골목 어귀에서 이웃이자 절친한 친구인 순복 할머니를 만났다. 순복은 동네 소식의 밝은 인물로 혜자에게는 마음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이웃이었다. 혜자씨 오랜만이네. 요즘 좀 어때? 뭐 살아는 있지요. 아들네가 자주 들락거리긴 해요. 덕분에 시끌시끌해졌죠. 순복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있잖아. 이런 말 괜히 하는 걸 수도 있는데 들은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긴데요? 혜자는 장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다. 도연이 네가 요즘 무슨 요양원 같은 데를 알아본다더라. 아주 고급이고 시설 좋은 데라고는 하던데. 그 말에 혜자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요양원? 근데 뭐 그냥 말만 들은 거야. 내가 들은 게 정확하진 않지. 그냥 혹시 몰라서 말하는 거니까 너무 마음에 두진 마. 혜자는 애써 웃어 보였다. 고마워요. 별일 아니겠죠.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도연과 지원의 달라진 눈빛, 지나치게 자주 들락거리던 방문, 유난히 자주 물어보던 은행 계좌와 건강 상태. 모든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지원이 다시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유난히 화장도 정갈하고 옷차림도 단정했다. 어머니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요. 잠깐 드라이브 나가실래요? 가볍게 바람도 쐬고 따뜻한 커피도 한잔 하시고요. 혜자는 가슴속에 느껴지는 뭔가 묘한 예감을 애써 무시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고 곧 넓은 대로를 지나 한적한 언덕길을 오르더니 멀리서 하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지원은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말했다. 어머니 여긴 저희가 최근에 알아본 고급 요양시설이에요. 정원도 예쁘고 의료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서 혹시 마음에 드실까 해서요. 혜자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 좋은 정원이 펼쳐지고 노인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 풍경은 하나도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는 게 저희는 늘 걱정이에요. 여긴 안전하고 친구들도 생기고 물론 결정은 어머니가 하셔야죠. 지원은 손등을 슬며시 덮으며 덧붙였다. 저희가 나쁜 마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혜자는 조용히 손을 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고맙구나. 그런데 나 아직 내 집에 머물고 싶어. 여긴 아직 낯설고 너무 조용해. 그 말에 지원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띠며 내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날 밤 혜자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거실을 청소하다 우연히 떨어진 지원의 가방을 주우려던 순간 그녀는 가방 안에서 뭔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은하요 양원 입소 계약서였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서류 말미에 찍힌 서명이 분명 그녀의 이름 강혜자였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 글씨는 명백히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획이 다르고 서명 방식도 달랐다.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서류가 툭 하고 떨어졌다.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턱 막혔다. 그토록 아끼고 믿었던 자식과 며느리, 그들이 자신을 몰래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긴 밤이었다. 바람이 창문을 때리고 희미한 시계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혜자는 오래도록 마루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세상이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알아야 했다. 도연과 지원이 정말로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은 앞으로 무엇을 지켜야 할지를. 다음날 아침 바람은 서늘했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구름은 유난히 빠르게 흘렀다. 혜자는 오래된 다과상 위에 서류들을 가지런히 펼쳐놓았다. 은하요 양원의 계약서 위조된 서명, 그리고 며칠 전부터 느끼고 있던 이상한 낌새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서류들을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섰다. 낡은 옷장에서 아이보리색 한복 저고리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입고 잔잔한 국화 브로치를 달았다. 긴 한숨을 내쉬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혜자야 오늘은 참아선 안 돼. 넌 이제 눈을 떠야 했다 해. 점심 무렵 도연과 지원이 평소처럼 과일 바구니와 함께 집을 찾았다. 엄마 오늘 단감 진짜 달더라.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지원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고 도연도 그 뒤를 따랐다. 혜자는 평소와는 달리 식탁을 정리해두고 두 사람을 차분하게 자리에 앉혔다. 그녀는 서류가 담긴 봉투를 천천히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앉아봐라. 나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도연과 지원은 순간 얼굴빛이 굳어졌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혜자는 봉투를 열어 한 장 한 장 꺼냈다. 계약서 서명, 비교 서류 위조 가능성에 대한 변호사의 메모까지. 이거 너희가 준비한 거니? 순간 정적이 흘렀다.
지원은 고개를 숙였고 도연은 당황한 듯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걱정돼서요. 혹시라도 또 쓰러지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내 서명을 위조하고 요양원 계약까지 했니 내 집을 팔 준비도 하더구나. 혜자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억누른 감정이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 있었다. 도연은 말문이 막힌 듯 땀을 닦으며 혀를 더듬었다. 아니 그게 정말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준비 차원에서 준비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였니? 아니면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였니? 지원이 입술을 깨물다 결국 터뜨렸다. 죄송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욕심부린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또 쓰러지시고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혜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무서운 건 나야. 나를 키운 내 아들이 나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게 더 무서워. 그녀는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래도 너희는 내 자식이니까 마지막 기회는 줄게. 앞으로 내가 사는 집과 재산은 내 의지로 결정할 거야. 변호사와 얘기해서 내 재산 관리를 새로 정리할 생각이다. 도연과 지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엄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진심으로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도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엔 당황과 실망이 뒤섞여 있었다. 혜자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진심이었으면 나에게 먼저 물었겠지. 내 이름을 도용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날 이후 혜자는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금지, 본인 동의 없는 모든 거래 차단 유언장, 초안 작성까지 빠르게 진행했다. 그녀는 더 이상 엄마니까 참아야 해 라는 말에 속지 않기로 했다. 며칠 후 도연 부부는 다시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혜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길게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한마디만 남겼다. 나 이제 엄마이기 전에 나 자신이야. 그러니까 나를 위한 선택을 할 거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엔 단단한 벽이 있었다. 그날 이후 집은 조용해졌다. 방문이 줄었고 전화도 뜸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혜자의 마음은 가벼워졌다. 모든 것을 잃는 듯 했지만 실은 처음으로 모든 것을 되찾고 있었다. 자기 자신을, 자신의 목소리를, 자신의 삶을. 며칠이 지나고 계절은 부쩍 깊어져 있었다. 낙엽은 어느새 담장을 넘어 마당 끝까지 소복이 쌓였고 바람은 한결 차가워졌다. 하지만 혜자의 마음에는 어쩐지 그동안 느끼지 못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른 아침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작은 가방을 챙겼다. 오늘은 약국도 마트도 아니었다. 오랜만에 동사무소 옆 문화센터에 들러볼 작정이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환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다. 안내 데스크에 앉은 젊은 직원이 상냥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떤 도움 드릴까요? 혜자는 살짝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노인 대상 강좌 중에 컴퓨터 배우는 반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직원은 반가운 표정으로 안내해줬다.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에 기초반 개강인데 아직 정원이 남아있어요. 등록하실래요? 혜자는 한참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네요. 신청서를 작성하며 손이 조금 떨렸지만 그녀는 한자 한자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갔다. 사인을 마친 순간 속에서부터 이상한 희열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나도 배울 수 있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오후 문화센터의 작은 컴퓨터 교실에서 혜자는 생전 처음으로 키보드에 손을 올려보았다. 어설픈 손놀림, 낯선 자판. 선생님이 파일 저장은 컨트롤 펼셋입니다. 라고 설명할 때 그녀는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필기했다. 옆자리에 앉은 정숙이라는 또래 여인은 어르신 저도 처음이라 헷갈려요. 라며 활짝 웃었고 혜자도 따라 웃었다. 오랜만에 나누는 수줍은 웃음. 그 안엔 설렘과 생기가 담겨 있었다. 수업이 끝난 뒤 센터를 나서며 정숙과 함께 버스 정류장까지 걷던 길. 노란 은행잎이 우수수 떨어졌고 하늘은 참 맑았다. 혹시 다음 주에 같이 여행 동아리도 가보실래요? 정숙의 제안에 혜자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려다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예, 좋아요. 가보죠.
그녀는 그렇게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익숙했던 길이지만 발걸음은 전과 달랐다. 무언가 다시 열리는 느낌? 굳게 닫혔던 창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문화센터에서는 실버 여행 동아리 OT가 열렸다. 다양한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앞으로의 일정과 활동을 소개받는 자리였다. 혜자는 긴장한 듯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었지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처음 오셨어요. 저희 팀은 다음 달에 일본 교토로 단체 여행 갈 예정이에요. 어르신도 같이 가실래요? 그는 72세라는 박정우 씨 전직 국어교사였다. 은퇴 후 문화활동을 꾸준히 해왔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즐기는 성격이었다. 그는 혜자에게 스케줄을 보여주며 미소 지었다. 혼자도 괜찮지만 같이 가면 또 다르거든요. 혜자는 망설였다. 늘 그래왔다. 혼자서 익숙한 공간에만 머물며 새로움 앞에선 물러서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그녀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여권을 떠올렸다. 젊었을 때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서랍 속에 잠들어 있던 그것. 그날 밤 혜자는 처음으로 여행 가방을 꺼냈다. 아주 작고 낡았지만 튼튼한 여행 가방이었다. 그녀는 한 벌 두 벌 천천히 옷을 개어 넣고 마지막으로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당신 나 이번엔 진짜로 나가보려 해요. 당신 없는 세상이 아직도 서툴지만 이젠 혼자서도 살아볼래요. 그녀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고 은은한 달빛이 마당 끝까지 내려앉아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아주 작게 웃었다. 그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나를 향한 미소였다. 여행 당일 아침 인천공항은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도 분주했다. 혜자는 짙은 회색 코트를 단정히 여미고 여행 가방을 손에 꼭 쥔 채 천천히 출국장 쪽으로 걸어갔다. 두근거림이 발끝까지 전해졌고 심장은 마치 처음 출근하던 날처럼 떨렸다. 처음이었다. 여권에 입국 도장이 찍히는 것도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는 것도 옆에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친구도 없는 그 길은 낯설고도 자유로웠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날아오를 때 창밖을 내다보며 혜자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진짜로 시작되는 것 같아. 일본 교토는 3월임에도 불구하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아라시야마의 대나무 숲, 오렌지색 토리의 문이 끝없이 이어지는 후시미 이나리 신사,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카모가와 강. 모든 풍경이 아름다웠고 모든 바람이 부드러웠다. 여행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움직였지만 혜자는 어느 순간부터 혼자 걷는 시간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조용한 찻집에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다. 옆자리에는 일본의 노부부가 조용히 다도를 즐기고 있었고 그 풍경은 그녀에게 오래전 남편과 함께한 찻자리 한 장면을 떠오르게 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결혼식 날 신혼여행도 생략하고 바로 간호사로 복귀했던 젊은 시절의 그녀와 군복을 입은 남편이 찍힌 사진. 남편은 미소를 지었고 그녀는 수줍게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다. 잘 있지요. 나도 이제 잘 지내보려고요. 찻잔을 들고 천천히 입을 맞췄다. 따뜻한 향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인 삶이 꼭 외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다. 그날 밤 호텔방 창가에 앉아 한국으로 전화를 걸었다. 벨소리가 두어 번 울린 뒤 도연이 전화를 받았다. 엄마. 그래, 잘 지내고 있니? 엄마, 지금 어디세요? 교토요. 진짜로 가셨네요. 왜 아무 말도 없이요. 혜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말했잖니, 나 이제 나를 위해 살겠다고. 너도 네 삶을 살아야지. 전화기 너머의 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엄마.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되면 꼭 얘기 좀 해요. 난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왜 그렇게까지 단단하게 마음먹었는지. 그래, 나중에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은 뒤 혜자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고즈넉한 교토의 거리에 가로등이 켜지고 자전거를 타는 여학생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익숙하지 않은 도시 낯선 언어, 다른 문화 속에서도 그녀는 전혀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이 처음으로 조용해졌다. 며칠 후 여행은 바르셀로나로 이어졌다.
가우디의 색과 곡선이 살아 숨쉬는 도시시장의 활기와 골목길의 예술가들. 그녀는 카탈루냐 광장을 걷고 골목의 벽화를 바라보며 다시금 웃기 시작했다. 스페인에서의 마지막 날, 그녀는 한 엽서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글을 써내려갔다. 받는 사람은 나 자신. 강혜자에게 지금 네가 어디에 있든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이니까. 다시는 네 마음을 외면하지 말고 늘 네 편이 되어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너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말고. 그녀는 엽서를 호텔 프런트에 맡기며 환하게 웃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자신과 세상을 용서하기 시작했다. 봄이 다 지나고 어느 초여름 아침, 인천공항 입국장에 도착한 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긴 여행의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맑고 또렷했다. 한 손에는 여행 가방, 다른 손에는 교토에서 보내지 못한 엽서 한 장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꼭 직접 우체통에 넣고 싶었던 자신의 이야기였다. 택시를 타고 다시 돌아온 동네. 익숙한 골목, 오래된 은행 나무, 그녀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드는 슈퍼 아주머니. 어머, 강 선생님 정말 다녀오셨네요. 얼굴이 환하니 피어났어요. 혜자는 웃으며 인사했다. 네, 여행 좀 다녀왔어요. 혼자서. 집 앞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공기마저도 다르게 느껴졌다. 그토록 익숙했던 공간인데도 새삼스럽게 낯설 만큼 고요했다. 먼지를 닦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햇살이 다시 거실 깊숙이 스며들고 오래된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나직이 중얼거렸다. 잘 있었니, 우리 집. 며칠 후 동네 문화센터에서는 또 다른 강좌가 개강되었다. 이번엔 서예 입문반이었다. 혜자는 주저없이 등록했다. 낡은 필통을 꺼내고 지난 생일에 문화센터 동아리에서 선물 받은 붓을 챙겼다. 처음 먹을 가라 종이에 내리긋는 순간 그녀는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다. 마음이 따라가는 글씨를 쓰세요. 선생님의 말에 혜자는 마음속에 맺혀있던 한 구절을 써내려갔다. 자유는 늦게 와도 늦지 않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그녀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고 찻잔을 준비한 후 책상에 앉아 연습장을 펼쳤다. 어느 날은 시를 쓰고 어느 날은 여행에서 만난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글씨를 썼다. 그리고 그 평온한 일상 속 문득 찾아온 손님, 도연이었다. 그는 예전보다 조금 야위어 있었고 눈빛엔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다. 손에는 흰색 봉투 하나와 함께 작고 정갈한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엄마, 잠깐 시간 좀 괜찮아요? 뭐니? 엄마간 좀 괜찮아요. 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집 안으로 들였다. 따로 묻지 않았고 도연도 말이 없었다. 조용히 꽃을 화병에 꽂은 뒤 그는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건 그때 엄마 몰래 요양원 계약하려고 하던 서류 원본이에요. 파기된 줄 알았는데 한 부가 더 있었더라고요. 이제 확실히 정리해 드릴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아들었다. 찢거나 화내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서랍에 넣었다. 엄마,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그땐 너무 많은 걸 주고 싶었어요. 엄마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이 당연한 줄 알았고 엄마가 주는 걸 받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떠나고 돌아오고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뭘 알았는데 혜자는 조용히 물었다. 엄마가 엄마로만 존재하길 원했던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요. 엄마도 그냥 한 사람인데. 혜자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난 그 한마디면 충분해. 그날 저녁 오랜만에 부엌에서는 국 끓는 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둘 사이엔 여전히 미안함도 어색함도 있었지만 이전처럼 무겁게 가라앉진 않았다. 그저 작은 찬장 위에 놓인 반찬통 사이로 다정함이 피어나는 소리만 있었다. 식사를 마친 뒤 혜자는 작은 차잔을 꺼내 따뜻한 매실차를 따라 아들과 마주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다음엔 내 아버지 산소에도 같이 가자. 그 사람도 지금쯤은 웃고 계실지도 모르지.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다. 네, 엄마. 꼭 같이 가요. 밤이 깊어갈 무렵 혜자는 마당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총총 떠 있었고 달빛은 담장 너머까지 길게 드리워졌다. 내가 걸어온 길이 외롭기만 했던 건 아니었구나.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을 지키는 마음이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슬며시 발을 옮기고 있었다. 마을 도서관 앞 은행나무가 조금씩 노란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을 무렵 혜자는 문화센터 옆 작은 사무실로 향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담당자에게 내밀었다. 안에는 예금 해지 서류 새로 만든 통장 그리고 한 장의 손편지가 담겨 있었다. 편지 위에는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와 같은 어르신 혹은 꿈을 포기해야 했던 어린이들이 이 세상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덜 외롭고 덜 포기하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기금을 시작합니다. 이름은 해바라기 장학회. 어둠 속에서도 태양을 바라보는 꽃처럼 누군가의 마음도 그렇게 자랄 수 있기를. 그녀는 그렇게 자신의 평생 모은 적금을 일부 떼어 작은 장학회를 설립했다. 이름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던 꽃에서 따왔다. 해바라기처럼 늘 하늘을 향해 피어나는 마음을 담고 싶었다. 며칠 뒤 구청 강당에서 열린 소박한 장학증서 수여식. 정갈하게 정장을 입은 어린이들이 한 명씩 무대에 올라 혜자에게 인사를 했다. 그중 가장 작은 여자아이가 무대 위에서 주춤거리다 다가와 혜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혜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작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마음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래, 그렇게만 잘하다오. 그러면 이 할머니는 더 바랄 게 없단다. 그날 이후 혜자의 삶은 한결 더 분주해졌다. 주 2회는 도서관에서 어르신 문해교육 자원봉사자로 활동했고 주말이면 지역 아동센터에 들러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마당 끝 텃밭에는 아이들을 위한 무공의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뜨개질 소모임도 만들었다. 모임 이름은 따뜻한 손끝. 어느 날 서울에서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는 혜자에게 물었다. 선생님,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혜자는 잠시 웃으며 대답했다. 나를 먼저 사랑하게 되니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해야 사랑이라 믿었는데 이제는 알아요. 내가 나를 지켜야 진짜 사랑이 시작된다는 걸요. 기사에는 그녀의 얼굴과 함께 한 줄이 크게 실렸다. 70둘 나의 두 번째 청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본 도연은 늦은 밤 조용히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가 이렇게 멋진 분인 줄 이제야 알았어요. 혜자는 웃으며 말했다. 너도 멋진 아들이란다. 단지 서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을 뿐이지. 통화를 마친 후 혜자는 마당 끝 평상에 앉아 작은 화분들을 바라보았다. 붉은 해바라기 한 송이가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그 꽃은 어릴 적부터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꽃이기도 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 잘 보고 있죠? 나 참 많이 달라졌지요. 바람이 살며시 스쳤고 은은한 향이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를 지나갔다. 이제 강혜자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존중하고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단단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모든 변화는 오직 그녀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초가을 아침 문화센터 로비 게시판에 작은 안내문이 붙었다. 노년의 삶을 기록하다. 삶의 이야기 나눔 프로젝트 참가자 모집. 그 안내문 앞에 잠시 멈춘 혜자는 조용히 웃었다. 마침내 그녀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신호 같았다. 며칠 후 그녀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담당 청년 작가인 은별이라는 26살 대학원생과 짝을 이루게 되었다. 첫 만남에서 은별은 수첩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셨어요? 혜자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가 첫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처음으로 아니요라고 말했을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내 것이란 걸 느꼈던. 그 말에 은별은 눈이 커졌다. 그건 몇 살 때셨어요? 70? 혜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매주 한 번씩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간호사 시절의 밤샘 근무 이야기, 남편과의 첫 만남, 아들의 유년기 쓰러졌던 어느 날의 두려움,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후의 희망까지. 그녀의 말 하나하나는 일기장이 되어 작가의 펜 끝에 옮겨졌고 어느 날 문득 은별은 말했다. 선생님 이야기 책으로 출간하고 싶어요. 그냥 기억만으로 남기기엔 너무 소중해요. 그 제안에 혜자는 처음엔 손사래를 쳤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하게 해줄 수 있겠니? 나 말고도 하고 싶은 말 많은 분들이 참 많거든. 그렇게 프로젝트는 확대되었고 해바라기 이야기방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어르신 10명이 함께하는 지필 모임이 만들어졌다. 매주 모임이 열릴 때면 그들은 송을 시로 써온 지난날을 낭독하고 서로의 삶에 귀 기울이며 눈물 짓고 웃었다. 어느 날 모임에 참석한 85세의 이순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평생 시장에서 생선만 팔았는디 내 이야기를 이렇게 누가 들어줄 줄은 몰랐어. 혜자는 그 손을 조용히 잡았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귀에 닿을 이야기를 안고 살아왔어요. 단지 지금껏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방아는 따뜻한 정적에 잠겼고 그날 이후 이순 할머니는 꾸준히 모임에 나와 소모 50년 전 남편이 전장에 나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야기방은 점차 마을의 명소가 되었고 지역 중학교에서 봉사 나오는 학생들도 하나둘씩 함께하기 시작했다. 세대와 세대가 느리지만 깊은 연결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혜자는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김밥을 싸며 말했다. 얘들아, 나중에 너희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니? 한 남학생이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저도 할머니처럼 살면서 혼자만 알고 있던 걸 누군가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그게 좋은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럼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기회 없던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당신의 삶은 이야기가 됩니다. 노인 자서전 발표회. 그 행사에서 혜자는 짙은 회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무대에 올랐다. 조명이 천천히 그녀를 비추자 혜자는 마이크 앞에서 말했다. 내 이름은 강혜자입니다. 저는 70이 넘어서야 나를 위해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아내, 보호자가 아닌 나 자신으로요. 청중석에는 아들 도연과 며느리 지원도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 더 이상 그저 나약했던 한 사람이 아닌 누군가에게는 스승이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며 모두에게는 자신이 될 수 있는 한 사람이 서 있었다. 그 순간 박수가 쏟아졌다. 눈물도 웃음도 고개 끄덕임도 모든 반응은 그녀를 인정한 증인견이 온종하는 진심이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제야 믿게 되네요.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면 늦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모든 관객이 함께 일어나 박수를 보냈다. 그것은 단순한 발표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이름 없는 이야기가 세상에 존중받는 목소리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롯이 자신을 되찾은 한 여인, 혜자가 있었다. 늦가을 바람이 창틀을 스치며 지나가고 마당의 단풍나무는 마지막 잎을 떨구고 있었다. 어느덧 해는 짧아지고 빛은 부드러워졌다. 강혜자는 작은 도자기 찻잔에 국화차를 따르며 창가에 앉아 있었다. 한 손엔 따뜻한 찻잔, 다른 손엔 마당 끝에 피어난 해바라기 사진이 들려 있었다. 지나온 계절 수많은 감정 이별과 회복의 시간들이 조용히 그녀의 가슴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요즘 그녀의 하루는 더욱 단순했다. 아침엔 느긋하게 일어나 꽃에 물을 주고 점심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마시리를 다녀오고 저녁엔 옛날 음악을 틀어놓고 뜨개질을 했다. 가끔 도연이 들러 시장에서 산 생선을 구워주기도 했고 며느리 지원은 그녀의 강연 포스터를 정성껏 인쇄해 센터에 붙여주었다. 서로 조심스러웠던 사이 이제는 조금의 틈과 여유가 생겼다. 사랑은 다시 손을 잡지 않아도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걸 모두가 깨달아가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혜자는 오래된 친구 순복 할머니와 마을 작은 공원에 앉아 국화향 나는 차를 나눠 마셨다. 순복이 조용히 말했다. 혜자 씨, 나는 아직도 당신이 요양원 안 간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 안 그랬으면 지금처럼 환하게 피지 못했을 거야. 혜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땐 외로워서 아무데나 기대고 싶었는데
결국 내가 나를 안아줘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는 하얀 편지지를 꺼내어 한 통의 편지를 썼다. 받는 이는 아직 이름 모를 누군가. 언젠가 이 편지를 읽을 또 다른 혜자에게. 당신이 누구든 어떤 삶을 살아왔든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괜찮아요. 너의 원면 늦어도 괜찮아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껴졌던 날들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스스로를 가장 먼저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단 한 명만이라도 당신을 믿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당신 자신이란 걸요. 그녀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언젠가 열어볼 미래에게라고 적었다. 며칠 후 문화센터에서 마지막 지하이트안의 즈음에서 마지막 강연이 열렸다. 나를 사랑하는 법, 강해자의 삶과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열린 그날, 작은 강당은 초등학생부터 할머니까지 다양한 얼굴로 가득 찼다. 혜자는 조용히 마이크 앞에 섰다. 손에 원고는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메모를 보지 않았다. 그저 마음으로 말했다. 처음에는 나도 두려웠어요. 혼자 살아야 한다는 것도, 나이 들어가는 것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도. 그런데요, 알고 보니 가장 두려웠던 건 내가 나를 모른 채 살아온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외우든 말하는 괜찮아 라는 말, 그 말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괜찮아, 나는 지금도 충분해. 그 말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강당 안은 조용했다. 아무도 숨을 크게 쉬지 못했고 모두가 뭔가 울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계절을 살아갑니다. 어떤 계절은 눈물나게 춥고 어떤 계절은 벚꽃처럼 짧아요. 하지만 결국 모든 계절은 지나가요. 지나간 계절을 탓하지 말고 지금 서 있는 계절을 사랑하세요. 그 계절 속에 있는 나를 꼭 안아주세요. 강연이 끝난 뒤 한 꼬마 소녀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 혜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땐 내가 너처럼 되고 싶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가장 뜨겁게 살아냈다. 언젠가 삶이 다시 끝나는 날이 오더라도 이제 두렵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모든 순간을 충실히 살아냈고 그 충실함이 누군가의 삶을 또 다른 방향으로 비추는 등불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혜자는 마당의 평상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였다. 나는 오늘도 충분히 잘 살았어. 그리고 내일도 나답게 살 거야.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바람은 그녀의 앞머리를 살짝 넘겼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하루를 대신 살아주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제 스스로의 하루를 가장 아름답게 꾸며내는 법을 알게 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는 누구보다 자유로웠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쩌면 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당신의 어머니를, 당신의 할머니를 아니면 바로 당신 자신의 어떤 시간을 떠올리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슬프기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오래 참고만 살아온 누군가에게 전하는 조용한 응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잊고 살아온 적이 있으신가요? 이젠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부모님의 삶을 돌아보며 그분들도 과연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외롭게 밤을 지새우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잊지 마세요. 혹시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한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지금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삶을 밝혀줄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 끝이 평안하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좋은 밤 되세요.